어제 종강역 3중 추돌 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가 오늘 새벽 긴급 체포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종강역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사상자가 15명에 이르는데요. 이 사고 경위 어떻게 되나요? 이 종강역 일대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몰고 있던 이 택시가요. 이유 없이 갑자기 가속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승용차를 추돌한 뒤에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후에 또 승용차를 추돌하는 듯 굉장히 큰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신호등 앞에 서 있던 보행자도 여럿 추돌을 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고요. 이 운전했던 이 택시기사 역시 오늘 새벽까지 치료를 받고 긴급 체포되었는데 이 특가법상 이 치사상 혐의, 결국 많은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현재 긴급 체포된 상황입니다. 네, 이 택시 운전자의 경우 이후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돼서 국과수 정밀 감정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이 약물의 영향이 운전에 좀 작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수사 방향이나 적용되는 혐의 그리고 처벌 수위는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간이 검사를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밀 검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볼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간이 검사에서 운전자가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모르핀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 효과가 높은, 이 효과가 센 진통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떤 경위에서 이 모르핀을 지금 검출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은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일부 감기약이라던가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에도 모르핀 성분이 들어있을 수는 있어서 정밀한 조사 결과를 기다려볼 측면이 있습니다. 일각에는 진통제 같은 것을 복용하고 운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볼 측면은 있고요. 이 약물을 복용을 해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가능한데 만약 고의로 이런 약물을 먹고 위험운전을 통해서 이런 치사상의 결과를 야기했다면 위험운전 치사상죄 역시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예. 현 시점에서는 일단 정밀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특가법상 치사상죄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조사 결과를 기다려볼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고령 운전이라던가 그리고 특히 약물과 관련된 부분 내가 처방받아 복용한 약일지라도 수면제라던가 아니면 진통제 같은 부분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또 등장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예. 아직까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큰 피해, 특히 시청력 사고를 떠올리게 했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큰 피해를 야기한 만큼 일단 철저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감기약이나 진통제에도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하셨는데 고의로 먹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또 처벌 수위나 이런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감기약 정도를 먹어서 들어있던 소량인데 이 간이 검사는 어디까지나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간이 시약 검사여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를 복용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통해서는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예. 정밀 조사 결과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을 본인이 복용하고 만연히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때는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예. 음주운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이제 한 잔이라도 먹으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을 먹었는데 간이 검사에서 굉장히 증폭되어 결과가 나왔다면 적어도 이 과실로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사람을 죽게 이르게 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책임 외에 약물에 대한 부분은 책임이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 굉장히 그 수치가 높게 나오고 문제가 될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역시도 문제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이 전직 구의원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걸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고 해도 정치자금법이나 공천헌금 관련 법적 책임은 여전히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미 돈을 받는 순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던가 이 공천헌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공직선거법 위반,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가 곧바로 받는 순간 기소에 이르렀다, 성립이 된다라고 법적으로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 물론 예외적인 경우를 좀 산정해 보자면요. 누군가 나 몰래 내가 모르는 사이에 트렁크라던가 나의 집에 돈을 갖다 놨다가 추후에 그 돈을 확인을 해서 즉시 돌려줬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적 간극이 있어도 그때는 관련해서 이미 돈을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진술서라던가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직접 돈을 받았고 물론 이 돈을 반환하긴 했지만 그 시간적 간극이 적어도 몇 개월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 죄의 성립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고 보고 다만 최종적으로 만약 형량을 결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는 정도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유무죄를 판가름할 사안은 아니지만 돈을 돌려줬다면 일정 부분 형량에 있어서 참작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구의원들이 제출했던 탄원서에는 돈의 액수 그리고 전달과 반환 과정, 배우자의 발언까지 비교적으로 좀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김병기 의원은 지금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탄원서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증거력이 있을까요? 일단 어떤 진술이라는 것이 있을 때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세할 때 보다 증명력이 높다라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단순히 내가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시점도 특정할 수 없는 시점에 돈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허위의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요. 예. 구체적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에게 어느 시점에 만나서 이런 대화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전달했다. 비교적 굉장히 상세한 진술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렇게 돈을 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돌려받았던 부분에 대한 진술 역시도 상세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선 돈을 이미 전달한 사람들 역시 지금 그 구의원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도 처벌받을 부분을 감수하고 진술을 했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내용도 굉장히 세세합니다. 특히 반환과 관련해서 새우깡이 등 쇼핑백에다가 이 2천만 원을 넣어서 돌려받았다. 굉장히 세세한 진술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는 이 탄원서의 어떤 증명력이라던가 신빙성이 높다라는 일차적인 평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역시도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탄원서에 나오는 시점에 실제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과 이들이 만났는지 여부는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라던가 대화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미 좀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나는 장면이 CCTV 등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지나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을 통해서 최대한 이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 탄원서의 증거 능력 역시도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김 의원은 총 12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 의혹뿐 아니라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의혹, 또 가족과 관련한 의혹들도 겹쳐 있는데 이 의혹이 다양한 만큼 경찰이 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펼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동시다발적으로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고요. 당초에는 이 제주도에 있는 이 호텔 숙박권을 좀 부정하게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시작해서 차남의 대학 편입 의혹부터 보좌관들에 대한 일부 갑질 의혹 등등 특히 최근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이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부분을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알고도 묵인해서 결국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만 총 12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수사의 진행 과정을 보자면 이런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고소한 사람이나 고발한 사람 먼저 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와 지금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증거 등을 확보를 한 이후에 결국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지금 굉장히 여러 혐의들이 지금 굉장히 숨가쁘게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기간 내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워낙 여러 혐의를 받고 있어서 김병기 전 대표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반박할지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의혹이 더해지고 있고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제기된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의혹들이 더해지고 있는 형국이어서요. 예. 이 보좌관들이 추가로 탄원서에 담겨 있는 다른 내용들이라던가 추가 의혹들도 제기된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에 대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가운데 강선호 의원의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에 관해서 경찰이 다음 주부터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강 의원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경 서울시 의원은 아예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좀 배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경찰은 수사에 있어서 어떻게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까요?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돈을 준 사람이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김경시 의원은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돌려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강선우 전 의원이 본인에게 와서 이 돈을 받은 부분, 보좌관이 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 상의를 했는데 이후에 다시 물어보니까 그렇게 돈을 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다시 해명을 해서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모든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결국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때 현찰로 어떤 자금이 오고 갈 때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내가 좀 부정한 돈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것을 영상으로 남겨두는 일도 만무하고요. 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돈을 전달한다거나 기록이 남게 계좌 이체를 할 리가 만무하니만큼 증거라는 것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비교적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명백한 것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미 녹취록으로 공개된 것처럼 예. 이 대화 내용을 보자면 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액수 특정이 되어 있고요.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녹음이 굉장히 증명력이 높은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이 녹음을 근거로 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이 대화를 나누게 된 그 앞뒤 사정들 그리고 이 대화 이후에 주고받은 문자라던가 그런 통화 내용 등을 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 다음에는 반환했는지 여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금품이 오고 갔는지까지 적어도 이 실물이 다시 확보가 된다거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아있진 않아도 이런 진술 등을 종합해 봄으로써 수사기관에서는 이 돈전이 오간 상황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호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강 의원이 공관위 회의에서 김경시 의원 단수 공천을 주장한 발언이 좀 결정적인 근거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강 의원이 실제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러 가지 죄목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1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서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탁금지법 위반도 가능합니다. 예.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금 한 번에 일시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문제가 되고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대가성
정당성을 띈 금전을 받았다. 뇌물죄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이 공천에 대한 영향력이 포함될 수 있을까 이 쟁점은 당시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공천과 관련된 일을 하고는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퉈볼 측면이 있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법 조항이 적용이 되고 실제로 이런 금전을 받았다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까지 이루어진 건 강선우 의원이 이전에는 소명하는 과정에서 김경시 의원의 단수 공천과 관련해 본인은 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거나 아니면 발언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당연히 이런 공천 과정은요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거쳐야 되고 회의는 회의록을 통해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회의록 등을 확인해 보니 강선우 의원이 이제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단수 공천을 언급한 내용을 아마도 확보한 것 같고 그를 근거로 해서 일단 해명 자체도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았고 이 금전 수수했다는 그 정황이 녹음으로 남아 있는 한 제명은 좀 불가피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18일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7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재판과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방해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오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인 경우라고 하면은요, 이제 1심에서 구속기한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그 전에 이 체포영장 방해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예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일단 이제는 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6개월간은 또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 일명 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 재판부에서는 이 역시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또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자체로서 구속을 할 필요성이 또 있는지 특히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판기가 찍어내듯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푸틴이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군사작전이었는데 이 군사작전을 놓고 일반 이적죄라던가 관련해서 죄를 묻는 것 자체는 성립할 수 없다. 적법한 범위에 통치행위 내었다라고 강력하게 반박을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여전히 구속의 사유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네, 오는 7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의 1심 선고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